현대 병원을 이용할 때는 나의 원 문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수많은 검사들을 하고 그 검사가 다시 검사할 꼬리를 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과 저과 극과를 헤매게 될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큰 병원 와서 가뜩이나 정신도 없는데 의사가 뭐 무슨 과를 가라 무슨 검사를 하라 그러면 그냥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 순간 한 번 정도는 질문을 하십시오. 아무리 산분진료라도. 그래서 내가 처음에 병원을 찾게 된 원인,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는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된 그런 원인이죠. 그것과 지금 하는 검사가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검사 셔틀 안에 올라타서 그냥 큰 병원의 그 많은 과들을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또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걱정은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이렇게 병원을 이용할 때는 눈을 잘 뜨고 있어도 이렇게 코를 비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국 의사 길버트 웰치라고 하는 분이 과잉 진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재밌는 책입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 보시고요. 이제 그 책에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우리 몸의 많은 이상들, 꼭 알 필요 있는 이상 아니면 없는 이상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해내는지에 대한 문제를 짚고 있는데 프랙탈이라고 하는 그 현대 물리학자들이 그 핫 이슈가 있습니다. 자연의 그 복잡계를 분석을 하는 그런 학문적인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포 앞바다 다도해에는 섬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구글 얼스로 세 개의 축적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큰 배울로 보면 글쎄 섬을 이렇게 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축적을 늘려가면 그 사이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작은 점과 같은 그런 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도해의 섬은 몇 개일까요? 이 복잡계를 다룰 때는 항상 이런 문제들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다도해에 섬이 몇 개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최고의 복잡한 그런 시스템은 이 생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변화무쌍하게 변이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그 수많은 세포들, 그 수많은 기관들이 매초, 매분, 다양한 연료를 만들고 다양한 대사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복잡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정밀 기계로 들여다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상이 발견이 될까요? 저는 관절을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관절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무릎이 아프시면 사진을 찍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방사선 사진, 소위 엑스레이라고 하는 이제 사진을 우선 찍어 보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이 방사선은 연조직을 투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뼈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보고 뼈와 뼈 사이가 넓은가 좁은가 이걸 보면서 뭐 물렁뼈가 다 닳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방사선 사진이 보여주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 조금 더 정밀 촬영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 방사선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이 보이고요. 이제 어디 물이 찼는지, 염증이 있는지, 부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 정밀 촬영으로 MRI가 있습니다. 자기공명 영상 검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MRI를 찍게 되면 정말 사람의 인체를 해부하는 것처럼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근육의 결도 보이고요. 뼈 안에 이제 골수의 구조도 보이고
그리고 물렁뼈라든지 그리고 연골판, 반월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제가 춘천 지역에서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관절염 역학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물렁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한 30% 이상은 전혀 통증이 없었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물론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과 지역사회의 연구 대상이 되시는 분은 다르죠. 이분들은 병원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딱히 불편한 데가 없는 이런 분들인데 50대 이상의 이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물렁뼈가 하나도 없어도 통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을 했고요. MRI를 찍어보면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반월판, 연골판이 찢어졌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연골판이 찢어진 분들 대다수 역시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아프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릎이 아파서 이런 정밀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이상들이 과연 내가 무릎 아픈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의심을 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리도 많이 아프시죠? 허리도 퇴행성 관절이 많이 오는 이제 부분인데 사람은 허리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옛날에 네 발로 걷다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전에는 겪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부하가 목관절, 허리관절, 무릎관절 여기에 이제 무게가 걸리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50년, 60년, 70년을 지고 다니면은 당연히 퇴행성 변화가 오고 이제 허리나 목, 무릎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또 정밀 촬영을 하시죠. MRI를 찍고 거기서 보면 디스크가 많이 빠져나왔다, 어떤 이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디스크를 수술을 하고 이런 경과로 치료를 하시게 되죠. 디스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완전 건강인들을 100명을 붙잡아서 허리 MRI를 찍으면 디스크 소견은 50%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허리가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디스크가 과연 나의 통증의 원인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죠.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하고 좋아지시는 분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은 수술을 하고도 별로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정밀 검사에서 발견해낸 이상이 나의 몸의 이상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미국에서 이제 1000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CT 촬영을 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부 CT를 찍고 다양한 장기, 간이나 담낭, 췌장, 신장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는데 모든 장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된 사람이 몇 %였을 것 같으십니까? 15, 35, 55, 75%. 아무 증상 없는 정상인 1000명. 1000명의 이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복부 CT를 찍으면 86%에서는 어느 한 장기의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고 미국 의사들이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이거 지금 이런 거 하지 말고 나가서 그냥 CT 클리닉 차려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들 다 사진 찍고 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보자.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만큼 정밀 촬영을 하면 나의 그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결과는 저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결과인데요. 우리 뇌졸중이라고는 어떻습니까? 무섭죠. 저만 해도 뇌졸중 걸린다 그러면 상당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사망할 수도 있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팔다리를 못 쓰게 되고 이제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인데 정상인의 뇌 CT를 찍어보면
증상이 없이 본인이 모르고 지나간 뇌졸중의 빈도가 70대 이상에서는 15%에 육박합니다. 놀라운 건 젊은 나이에서도 7% 정도가 본인이 모르고 지나가는 무증상 뇌졸중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심해서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오셔서 찍는 그런 CT 이상과는 다른 의미이지만, 그만큼 현대 의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은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는,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 이런 병들을 많이 잡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기 진단에서 조기 치료해야 하는 병의 대명사는 암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암으로 빨리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영화 그리고 소설들, 거기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암을 진단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하는, 그리고 못다한 내 인생의 그 과업들을 다 뒤로 남겨놓고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등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라마틱한 생애를 이제 많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묘사를 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드라마틱한 극적인 그런 변화를 하면 암 진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죽음이라는 그런 존재를 갑자기 내 삶의 한가운데에다가 초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초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삶에 죽음이 갑자기 선뜻 들어오는 거죠. 암 진단을 이렇게 받는 거는 정말 누구의 생애에서든지 가장 큰 일터인데, 우리가 소설과 영화를 보고 하다 보니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암이 노환이라는 사실입니다. 암의 그 자연 발생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성상을 보면 이것은 암세포가 그 무한 증식을 하는 그런 변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변이하는 세포는 당연히 내가 지구상에 숨 쉬고 살아온 그 시간만큼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암들이 사실은 나이에 따라서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수련을 받을 때만 해도 노령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70대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지를 않았었는데 요즘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를 않죠. 저희 어머니만 해도 70대에 이제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고령자들의 이 생활 기능이나 이런 것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항암제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항암제의 부작용도 많이 이제 적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그 항암 치료라는 것은 항상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항암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요즘은 아주 젊은 사람의 암과 이제 고령에 발생하는 암도 치료의 원칙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암들이 역시 무증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무증상 암의 빈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전립선 암입니다. 이 암이 아닌 그냥 무슨 천수를 다해서 돌아가신 분이건 사고사를 한 경우건 사망하는 사람들을 부검을 했을 때 이분들에서 본인이 살아생전에는 모르고 있던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될 그런 빈도를 보면 우선 나이에 따라서 가파르게 이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70대가 넘은 분들은 절반 정도가 본인이 모르는 전립선암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이 암은 어쩌면은 내가 더 살았어도 평생 나한테 문제를 끼치지 않고 내가 죽을 때 나하고 같이 죽는 그런 암이었다는 거죠.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암에 대해서 좀 개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모든 암은
우리 존재의 큰 위협이고 조기 진단해서 조기 색출해서 조기 치료를 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이제 그런 존재다. 이 생각을 우리는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암들이 조기 검진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전립선 암은 PSA라고 하는 그 혈액에서 검출되는 마커가 있습니다. 이 마커를 측정함으로써 이제 조기 검진을 하는데 너무 당연하지만 PSA 수치가 높은 분들은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이 PSA 수치가 높으면 이제 전립선 암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정밀 검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PSA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 암 검사를 해서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치료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파라다임에 매몰되다 보면 놓치는 것이 PSA가 굉장히 높은 분들 중에서도 아주 많은 수는 전립선 암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조용한 전립선 암, 그냥 둬도 모르고 지나갔어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전립선 암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어떤 암이 발생이 증가하면서 그 사망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제 학자들은 이런 패턴을 보이는 암들은 대부분 과잉 진단되는 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년 동안 그 암의 파란색, 맨 파란색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선이 그 암의 유병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유병률이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래 바닥에 깔려있는 빨간 선은 사망률입니다. 사망률은 4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잉 진단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암을 빨리 찾아서 빨리 진단을 하는 이유가 조기에 이제 완전 치료를 해서 이것을 완치하기 위한 것인데 사망률이 아무리 조기 진단을 해도 변함이 없다면 이것은 과연 꼭 진단을 했어야 하는 암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이런 패턴을 보이는 대표적인 암이 앞에서 보여드린 전립선 암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도 큰 문제가 됐던 갑상선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갑상선암도 우리가 사실 죽을 때까지 그냥 가지고 가는 그런 암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 초음파를 하면서 거기서 이상이 있을 때는 침샘검으로 이제 이 암세포가 있는지를 보고 암세포가 나오게 되면 수술로 들어가는 이제 이 패턴이 아주 정식화되어 있죠. 저는 환자분들한테 좀 과격하다 하지만 갑상선 초음파도 참 생각해보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꼭 아시고 싶으십니까? 이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암이 있으실 가능성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암이 조용히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검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암은 두렵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그 과잉 진단의 그런 그 가능성을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은 아마도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병원과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과잉 진단을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서 모든 문제를 발본색원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상 이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의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건강을 강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한 건강 상태가 디폴트다. 이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사람의 몸은 정말 복잡한 복잡계입니다. 기계도 정밀한 기계일수록 사소한 고장이 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인간의 몸이라는 정말 이 복잡한 이 복잡계가 그것도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어느 한 군데 이상이 생기지 않고 완벽한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숨을 쉬고 살아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딘가가 끊임없이 고장이 나고 끊임없이 탈이 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디폴트다. 그것이 정상이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완벽한 정상 상태를 추구하고 완벽한 조기 진단과 완벽한 조기 치료로 내 몸의 모든 이상을 다 뿌리 뽑겠다는 이런 환상을 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기 진단을 해서 이제 많은 그 도움이 되는 암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궁경부암, 그리고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에서 이제 조기암, 그 용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제거를 함으로써 분명히 그 사망률을 낮추는 이제 그런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암과 전립선암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암들, 유방암도 거기에 속하고요, 신장암, 그리고 최근에는 폐암도 이 과잉 진단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특히 최근에 대만에서 나온 논문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의 경우 CT를 그냥 루틴으로 건강검진으로 찍게 되면 폐암을 과잉 진단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이충원 선생님 그 예방의학 전문의이신데요. 건강검진 함부로 받지 말아라 하는 이런 책에서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5가지 요약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신 고가 장비일수록 좋은 검진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최신 고가 장비, 정밀 검사일수록 우리 몸의 수많은 이상, 알 필요도 없는 이상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검진을 할수록 오히려 오진과 과도한 진단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어떤 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 이것을 의사와 함께 평가를 해보고 꼭 검사가 필요하다면 그 나의 위험 질병에 적합한 항목을 선택하자. 검진에서 어떤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이것이 가짜 병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많은 암들이 진단이 과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2차 예방법인 검진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1차 예방이 최선이고 식단을 조정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그것이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백세 철학자라고 하는 그 김영석 교수님이 본인은 평생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건강검진에 매몰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걱정과 비용 낭비, 그리고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완전한 건강이 그것이 결코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몸은 항상 어딘가가 조금씩 삐딱거리고 불편하고 그러면서 삐걱삐걱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못하죠. 우리 인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 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아마도 이 많은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그런 걱정들과 과잉 진단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생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